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수산대학교 IT금융에서 저희 교수하고 있는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이제 맨 처음에 제가 교수님 불러주셔가지고 강의했던 게 2015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블록체인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고, 교수님 또 보시는 그게 있어, 이게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 바뀌는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강연을 하고, 두 번째 강연은 이제 대학원생들 상대로 그때 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때 제 강의 들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 계셨던 것 같고, 두 분 계셨던 것 같고, 세 분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별던 얼굴이 있어서 왜 또 강의를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그리고 다채롭게 또 교수님이 또 키사의 그 민경식 팀장님 또 부르셨는데, 좀 민경식 팀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관 쪽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거고, 또 저는 제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중간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다른 피어들이 또 배움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제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블록체인 이제 시작한 지 이제 꽤 오래됐죠. 2013년도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보는데, 한때는 이제 환치기 박사라는 소리 듣다가 지금은 환치기 박사라는 소리는 안 듣고 문전박대도 당해보고, 학회 가서 튜토리얼 발표했다가 교수님한테 엄청나게 교수님들한테 공격도 받고 막 그랬었다가, 그때 2013년도 말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네, 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좀 특이하게 교수님이나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이제 공대 출신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돈이 되지 않으면 저는 솔직히 저희 경영학과에서는 기술의 밸류를 높이지를 않아요. 약간.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선 돈이 움직이니까 우선 보게 됐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돈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죠. 블록체인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생된 기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게, 혹시 크립토 커런시 또는 크립토, 저는 좀 솔직히 가상화폐란 말은 좀 되게 싫어해요. 누가 가상화폐라고 졌는지 모르겠지만, 화폐라는 개념은 저희 경제학에서는 지급 보증이 된 수단일 한데, 지금 솔직히 가상화폐라고 말하기 좀 그렇거든요. 지급 보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는 크립토 또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데, 혹시 크립토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어디언스에 어느 정도의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신지, 거기에 따라서 제 강의가 다른 데서 강의를 할 때는, 얼마 전에는 이제 저기서 그 아이스텍 그 정보보안 컨퍼런스 코엑스 할 때 이미 다 블록체인 알고 계신 분들 앞에서 설명을 하니까 이미 인트로 부분은 그냥 막 건너뛰었어요. 그냥 건너뛰고 적용 모델에서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크립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혹시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사에서, 본 회사에서 수행을 하신다는 분. 아니면 향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있는 회사를 다니시거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예. 오늘 들어보고 결정하시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그때 이제 아이스텍에서 뭐 했냐면 플랫폼을 설명했어요.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예, 플랫폼을 설명했는데, 그 플랫폼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이 또 요청하신 사항도 있어서 비즈니스 적용 모델, 금융, 그리고 물류,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 비즈니스 워크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허락하면 프로젝트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방법론은 제가 이제 수립한 건데요. 저는 좀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하고는 좀 틀려요. 저는 이제 MIS를 했습니다. 경영정보학. 네, 그죠? 경영학의 경영정보학을 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들은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 이제 고려대학교의 이노 교수님이나 서강대학교 박소영 교수님, 그리고 뭐 동국대학교 홍성필 교수님이 같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좀 약간 세상이 바뀐다는 거에 대한 선지적인 얘기를 하시고, 저는 그냥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살펴봤어요. 예. 이걸 적용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플랫폼을 구성했을 때 사업체는 우선 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 밸류를 우선 캐피탈 게인에서 좀 찾거든요.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많이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제 했던 공부가 좀 그레이해서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예. 그래서 저기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들은 제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학회가 나가면 저 박쥐 왔다고 그래요. 박쥐. 예. 예, 박쥐 같은, 예, 경영 정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고, 자, 블록체인 나 다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손 안 드시죠? 뭔지는 알겠다. 네, 뭔지 알겠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와서 처음 듣게 됐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처음 듣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충 적절하게 섞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읽어가지고 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솔직히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플랫폼 그때 전체 관할을 하고 있고 지금 초창기에 조폐공사 블록체인 팀 만들 때 제가 이제 구성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지금 자문을 맡고 있고요. 컨설팅 업무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보험협회라고 있습니다. 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이라고 있거든요. 보험개발원에서도 블록체인 중점사업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맡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안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진짜 환치기 교수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시켜주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회사에서도 컨설팅 와서 컨설팅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컨설팅 했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블록체인 뭐 그냥 안 들으신 분도 있고 개념이 약간 흔들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예. 교수님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 박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세 또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학문적 고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맞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테슬라를 항상 꼽는 게 이 혁명이란 거는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동시대에 갖고 있던 생각, 즉 우리가 갖고 있으면 자동차는 2만 개의 부품이 모여서 한 개의 차를 이룬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 자체를 테슬라가 바꿨죠.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윤거축, 그리고 뭐 배터리, 그리고 샤시,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이제 뭐 모터, 전기 모터, 뭐 이렇게 하고 중간에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초반에 이제 컴퓨터 하나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단순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꾼 게 혁명입니다. 저 같은 주니어 교수가 혁명을 외치면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혁명을 외칠 수는 없고요. 이제 헛각들이 전부 다 모여서 지금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 스티븐슨의 증기기관 그리고 미국 주도의 2차 산업혁명 바로 전기 그리고 3차 산업혁명 ICT 혁명 즉 인터넷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인터넷 혁명 그 다음에 한동안 없었어요.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주된 테마가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바로 AI 그리고 저희 경영에서도 같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빅데이터 그리고 뭐 무인 자동차, 드론 여러 가지 테마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테마가 바로 블록체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블록체인이 솔직히 4차 산업혁명의 맨 마지막 끝단에서 멘션이 됐지만 지금 첫째 단에서 멘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 시스템에서 교체가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효익 내지 이피션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요. 다시 이제 좀 이제 들어가면서 할 텐데, 뭐 잘 알겠지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워킹 그룹이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측컨대 컴퓨터 사이언스 MIT 교수님 두 분 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혹시 이거 백서 전부 다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블록체인 공부하셨다는 분들은 뭐 읽어보셨겠지만, 여기 백서에 보면 맨 마지막 리퍼런스를 전부 다 찾아보면 1980년대에서부터 우리가 텔넷 있었죠. 그 옛날에 아시겠지만 터미널 통해 가지고 통신했던 거. 거기에 대한 언급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컴퓨터의 모든 가장 중요한 또는 통신의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이 전부 다 리퍼런스가 돼 있어요. 즉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워킹 그룹이 이 순간을 자기네들끼리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연구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이 연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실현시켜 보자라고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2008년도 8월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화이트 페퍼예요. 그냥 백서. 소위 말해서 블로그에다 글 올린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논문도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금융위기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금융위기 때 갑자기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근데 이게 기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술 쪽이 아니라 약간 인문사회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센트럴 뱅크, 즉 중앙은행이 결정하던 방식은 몇몇의 보드 멤버가 결정해서 이자율 결정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FRB라고 아시죠? 연방준비은행이 있죠? 자, 그 은행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국가에 속해 있는 게 아니죠. 개인이에요. 은행연합회 같은 데예요. 그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보드 멤버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자주지합니다. 다만 의장만 미국 대통령이 노미네이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예요. 보드 멤버들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우리가 연구했던 것을 내놓자 해가지고 내놓은 게 2009년도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지. 자, 솔직히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이제 한없이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 교육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하면 항상 끝나는 게 저 비트코인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생들이시고 그리고 그거를 사시고 마시고 하다못해 제가 건대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건대에서 그 MBA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근데도 끝나면은 다들 모바일로 현재 시황 보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얼마였냐면 리플이 200원대였어요. 네, 그때 많이 사가지고 그때 MBA 그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예, 네, 맞아요. 201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학부생들 상대로 블록체인하고 토큰 이코노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강의를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저희 제자들이 저희 이제 랩이 있거든요. 핀텍 랩이라고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이죠, 전부 다. 근데 그 학생들이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없는데 리플을 샀어요. 그때가 리플이 4원일 때예요. 그리고 이분들이래요. 이분들로 변했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때 얼마에 팔았냐면 4,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배가 오른 거죠. 100만 원 넣었으면 10억을 벌었어요. 최고 많이 찍은 애는 18억을 찍었어요. 예. 21살짜리가 군대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다 드리고 무서워서 그냥 군대 가버렸어요. 자기가 이 큰 돈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더 야속한 게 저를 돈을 벌지 못했다는 거. 아시다시피 그랬으면 파이낸스 교수가 계속 돈 벌어야죠.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때 빨리 공부한 사람들은 좀 이거에 대한 시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변화를 빨리 감지한 거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자, 우리가 항상 돈을 보낼 때 또는 밸류를 우리가 익스체인지 할 때 누가 있었죠? 항상
제3자가 있었다는 거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항상 제3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쓰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이 여기 계신 선생님이 저한테 돈 10만 원, 강의가 내용이 좋다. 그래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만 원을 더 엑스트라를 주신대요. 그래서 10만 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확인하죠? 10만 원 받았음을? 이분한테 전화하나요? 돈을 왜 안 보내주세요? 막 이러나요? 못하죠. 누구? 은행에다 통장 정리를 해봐야죠. 아니면 인터넷 뱅킹. 즉 인류 역사가 밸류를 서로 개인이 왔다 갈 땐 제3자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 시작하면서도. 지금도 제3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밸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넷상에서. 야, 사토시 네가 만든 비트코인 봤더니 이게 뭐야? 밸류가 왔다 갔다 이해하는데 옛날에도 있었어. 도토리 있었죠. 네, 가상화폐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근데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래? 이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탑재돼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하기 시작해요. 자, 블록체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래, 즉 P2P 거래했던 모든 사실, 하다못해 못던 행적이라도 전부 다 거래 원장에 기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킹이 불가능해요. 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유, 저희가 왜 또 설명을 하나 라고 얘기하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좀 제가 보니까 손을 일부러 안 드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으려고 말라 하다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분산, 그것에 대한 누군가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돈 보낸 거를, 밸류를 보낸 거를 은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냐? 그 블록체인이 대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세 가지 이제 테크놀로지가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뭐냐면 인터넷. 옛날에 돈을 보내려면, 자, 혹시 보안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안 쪽에. 다 보안 쪽 공부하시죠? 그리고 보안 쪽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은행망은 뭘 통해서 돈이 갔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말했군요. 은행망을 통해서만 가죠. 시큐어된 은행망.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새마을금고가 금고 ATM 머신에서 KB은행 ATM 카드를 넣어서 돈을 인출을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젊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엔 진짜 인출이 되는 ATM기가 따로 있었고 그게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금융망이 서로 통합되지 않고 서로 독단, 왜? 보안 이슈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그때 막 KB은행하고 했다고 현수막 걸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즉 금융망이 아니었으면 밸류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우리 기본 패러다임이었죠. 근데 이게 바뀌었죠. 왜? 사토시가 얘기합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왜 굳이 금융망을? 그래? 근데 인터넷은 시큐어하지 않잖아. 보안상의 위험이 있잖아. 그래? 그래서 했던 게 크립토그래피. 뭐예요? 암호화. 여러분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해시 함수라는 걸 잠깐 얘기할 텐데 이 암호학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철학이었던 개인 간의 거래는 가장 신성한 것이다라는 생각, 즉 P2P 거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제3자가 끼는 걸 되게 싫어했던 게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자, 4차 산업혁명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거 녹음되는 거 아니죠? 이제부터 인트로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앞 시간에 이미 기술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서 기술 얘기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요구받은 강의 주제는 산업 동향하고 비즈니스 사례를 좀 중심으로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굉장히 분량이 많기도 하고 해드릴 얘기도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야? 자동으로 그냥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을 했는데도 IT 쪽에서 한 올해로 하니까 우리 교수님이 저보고 경력 몇 년 됐냐고 해서 계산해보니까 올해 딱 15년을 했더라고요.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15년간을 이 IT 쪽에서 순수하게 경제학을 했습니다. 세부 전공은 경제정책론이고요. 조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디드넷의 어떤 기자님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답하라라는 어떤 도전적인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인터넷진흥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정보보호진흥원이라는 곳으로 2003년도에 입사를 해서요. 주로 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정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 기획하는 일들을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17년부터 블록체인 확산팀이라는 게 저희 원에 생겼고요. 그래서 팀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스마트 위험사회가 온다는 책을 여기 항상 소개를 했어요. 정보보호책으로. 근데 최근에 다른 학교 교수님들하고 함께 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라는 책을 함께 출간했고요. 거기에서 정책이나 뭐 동향 같은 부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기술의 개념. 아까 뭐 기술 자세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공대 교수님의 기술 얘기랑 제가 하는 기술 얘기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분들은 코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는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술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활용 분야 사례, 그다음에 가져올 변화, 그다음에 국내 산업 현황 진단, 그리고 활성화 정책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원이 하는 업무는 정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기획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일들을 하고 연구개발도 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블록체인 개념 너무 많이 들으셔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2008년도 10월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논문을 썼습니다. 라는 얘기부터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시작하죠.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은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영어로 쓴 이름을 이거를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부르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데 실은 길동홍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이름을 쓰면 길동홍이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일본 명으로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정확한 거고 영어로 썼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고요. 어쨌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 개인인지 단체인지 알 수 없지만 그에 의한 논문이 한편 이제 2008년도에 올라온 겁니다. 제목이 원래 메인 제목이 비트코인이에요. 블록체인을 제안하진 않았어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구글에 여러분들이 서치를 해보시면 이 제목으로 논문 원본을 보실 수도 있고 내용을 장황하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한 9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입니다. 혹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안 하셔도 서치만 해도 비트코인 이외의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한 구절에 가서 블록을 만들고 그거를 해시값을 이용해서 뭐 체인처럼 연결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블록과 체인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이른바 닉네임처럼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등장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귀에 들으신 게 아마 올 초나 작년 연말 정도부터라고 생각돼요. 일반인들이 블록체인 들어오면 봤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일반적인 어떤 개념이나 용어들이 정립된 거는 최근에 와서인 거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으로 시작돼서 거기에 이제 시발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러면 나카모토 사토시의 이 논문을 처음에 블록체인 설명에서 들고 나오냐? 모든 시작은 비트코인을 만들고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개념적인 게 이제 정립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우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제로 피어와 피어들 간의 전자거래 시스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피어가 뭔지는. 자,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 아닌 그런 거 새로운 어떤 방법에 즉 쉽게 말하면 거래자와 거래자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책들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1900년대 후반, 중후반, 초반 이럴 때 여러 가지 암호학자들이 제안한 암호화폐들이 많았는데 그 전에 제안했던 방식과는 사뭇 많이 다른 게 이 비트코인의 방식이었던 거고요. 특히나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분산형이고 장부를 서로 나눠 갖는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8년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제안했을 때의 제안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08년을 여러분들 다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 당시를 다시 회상해 보면 미국이 상당히 큰 금융위기를 맞았던 시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연배에서 대부분 기억할 수 있겠지만 1997년에 우리나라가 뭘 겪었죠? 그야말로 IMF라고 부르는 위기를 겪었어요. 경제 위기. 경제학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위기는 통화 위기예요. 통화 점 금융 위기라고 보통도 하는데 통화 위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당히 하락했던 시기예요.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 돈이 없었나? 그러면 돈이 없었던 시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업들, 은행권들이 해외에서 사입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운영합니다. 운영하다가 화폐 가격이 막 올랐을 때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해버린 거죠. 갑작스럽게 해외에서 갚아라라는 어떤 그런 요구들. 그러니까 10 갚아야 됐던 것이 20 갚아야 되고 20에서 30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2007년도가. 그 시기가 97년이요. 97년 그 시기를 또다시 되돌이켜보면 시작은 97년의 7월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97년 7월은 뭐가 있었냐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던 해예요. 여기에 왜 의미를 두냐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다는 의미는 이제 유럽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금융 거점 중에 하나인 홍콩에서 돈을 빼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도 만들었고 또 하나가 2000년대에 EU라는 경제권이 출범하는 것을 앞두고 EU 내부에서 외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던 시점이기도 해요. 그게 태국의 바트라는 화폐가 처음으로 통화 위기를 맞기 시작하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나라까지 왔죠. 그게 우리나라가 97년도 12월 이때예요. 이걸 또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자, 통화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생긴 위기였다고 합니다. 였다는 거죠. 근데 2008년의 위기, 미국의 위기는 또 다른 국면의 위기예요. 2008년의 미국의 통화 위기, 아니 금융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어떤 상품이죠. 금융 상품에서 촉발된 위기인데 미국이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신용이 되는 사람만 이제 보통 이제 주택 자금을 대출하거나 해주는데 21세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또 하나 새로운 게 나타난 게 뭐냐면 금융공학적으로 보통 우리가 채권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걸 다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화폐잖아요. 유동성이 있는. 근데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개념이죠. 여기 계속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부동산을 동산화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품을 동산처럼 하기 위해서 빌려준 채권에 대해서 주식화하고 그걸 거래하는 시장들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신용이 좀 나쁜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뭐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그게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 위기가 선진국형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예요. 그때 그 당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중앙 집권적인 그 경제 금융 구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SBS에서 했던 그 블록체인 관련한 뭐 어떻게 특집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KBS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제안했던 시기에 왜 구태여 피어와 피어 간의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도를 이 사람들이 제안했을까? 이른바 그 제도권 금융 또는 제도권의 어떤 경제 시스템에 대한 도전 의식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것도 깔려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 하나에 이렇게 많은 뭐 배경이 깔려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있고요. 여기에 있는 철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존에 우리가 그 인류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왔어요. 예전에 불을 발견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수레가 나오고 뭐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발전해놓은 그러니까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것을 계속 진화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이렇게 접목되는 기술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IT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앙 집중형이 어떤 사회 구조를 반영해서 시스템도 중앙 집중형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신뢰를 했었다면, 비트코인으로부터 제시한 블록체인의 기술은 그거와는 정반대인 거지. 분산된 기술인 거지. 분산이라는 어떤, 즉 중앙 집중형이지 않고 우리끼리 신뢰를 가져보자라는 어떤 이른바 IT에서는 혁명적인 제안을 해버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반향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암호화폐를 반대한다거나 또는 ICO를 금지한다는 걸, 물론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만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존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법칙 안에서 운영되는 경제 시스템을 몽땅 부정하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서 변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개념이 뭔지는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인 거는 무수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함께 사용하는 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록이라는 개념적인, 사실 형상화 시켜본 건 거죠. 이런 어떤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블록인데 여기에 기록들을 담는 거예요. 근데 뭐 기록만 담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 블록을 생성함으로써 보상을 주는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을 주는 형태인 거죠. 제가 요거 밑에 숫자를 제시했는데, 비트노드나 블록체인 인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여기 7월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최초 2010년 1월 3일 날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블록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계속 블록을 만들고 있어요. 그 블록은 계속 연결되어 있고요. 그 블록 크기가 7월 기준으로 174GB예요. 블록을 생성하고 노드라는 어떤 채굴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장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풀노드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테고요. 174기가의 모든 분산 원장 한꺼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참여하는 모든 노드는 하나의 독립된 서버나 똑같은 거죠. 서버가 여러 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노드 개수가 9,668개입니다. 올 3월까지는 10,000개가 좀 넘었어요. 노드 개수가 줄었어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어떤 흥미도 줄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노드 한 개가 PC 한 대일 수도 있고요. 노드 한 개가 이 공장 하나에 강실 하나에 꽉 차는 PC의 집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노드의 80% 정도가 중국에 있다고 얘기들 하죠. 예, 하여간 노드가 9,000개 이상 있고요. 그다음 노드만 있는 게 아니라 노드 말고도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지갑, 네, 2,600만 개 정도의 지갑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일일 거래는 15만 건 정도에 있다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거래소가 또 있죠? 거래소? 예, 제가 이 강의가 기술 강의가 아닌다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은 삭제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10,000개 이상의 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2,000 몇 개의 지갑들을 사용한 사용자들이 있죠. 근데 거래소는 왜 만들어졌냐, 뭐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채굴이라는 행위들을 해서 막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채굴한 비트를 뭔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서로 몰라요.
익명성도 있고 어디에 노드 누가 몇 개 갖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지 못했던 장기간이 있었고 개념적으로는 지갑 안에 내가 갖고 있다가 지갑이 일단 보관 장소이기도 하면서 이 통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줍니다. 뭐 1BT를 줬다. 그렇죠? 장부에 기록되죠. 장부에 기록된다는 개념은 블록을 만들 때마다 그걸 의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소는 그렇지 않죠. 거래소는 왜 생겼냐? 많은 비트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사용처도 모르고 누구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장 같은 기능이 없었는데 거래소가 생겨남으로써 거기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눈에 보이는 사고자 하는 자와 팔고자 하는 자의 욕구들이 거기 기록되는 거죠. 나는 1비트를 얼마에 살래? 나는 얼마에 팔래? 그러면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 편해졌다가 그런 게 이제 많은 욕구들이 하면서 가격이 상승해갖고 뭐 우리나라에서 한 2천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래소는 거래소 안에서의 거래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되고 이 블록에 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거래소 안에서만 운영되는 거예요. 내가 지갑을 갖고 다른 지갑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블록에 담기는데 거래소 안에서 운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작된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개념적으로 보면 이 화면이 좀 잘리는 것 같은데 예. 비트코인이 이제 1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화폐적인 기능,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2013년에 처음으로 이제 비탈릭 부테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좀 더 발전시켜보자. 그게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해서 그걸 구체화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이더리움이란 새로운 화폐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떻게 다른지는 대략 아실 거예요. 들으셨으니까. 비트코인은 10분에 한 번씩 블록을 만든다면 이더는 그렇지 않죠? 10에서 15초 안에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보상을 주는 방법도 다르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POW라는 그 데이터 워크를 해서 먼저 그거를 난수를 맞추고 블록을 먼저 생성하면 그 생성한 걸 주변에 이제 전파하고 블록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블록에 먼저 자기 블록으로부터 연결된 블록이 1시간에 6개가 완결되는, 누가 먼저 완결되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승자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떤 분들은 투표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경쟁에 있어 만들었던 블록들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잖아요. 2100만 BTC까지만 채굴되고 1블록당 최초는 50BTC를 줬는데 4년에 한 번씩 반감하잖아. 2번 반감해서 지금 12.5BTC를 줍니다. 그렇죠? 아직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2년 후에는 12.5BTC가 또 줄어들겠죠. 그런 방식에서 이더리움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달라진 거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아직도 이더리움도 POW 방식을 하지만 이들은 POS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지분 증명. 그렇죠? 보다 많은 코인을 갖고 있어서 그 코인을 가지고 코인을 내가 보상으로 줌으로써 내가 만든 블록을 먼저 블록으로 인정받게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경쟁의 진자들에게도 보상을 조금씩 주는 이른바 엉클 블록이라고 부르는, 원래 그러니까 부모 블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메인이 아닌 다른 같이 경쟁에 참여했던 자들에게도 보상을 주는 방식. 그런 방식을 취하는 개념들이 여기 있다는 거 아시고, 이더리움 말고 더 발전한 뭐 퀀텀이니 이오스 같은 데서는 DPoS라고 해서 이제 노드가 많아져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니까 위임을 해버리는, 그렇죠? 방식. 그러니까 위임 지분 증명, 위임형 지분 증명 방식, 이런 식으로 막 발전하고 있어요. 어쨌건 비트코인이라는 1세대에서 좀 더 이더리움은 2세대로 발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두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뒤에서 설명할 텐데,
거기서 3세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까지를 넘기는 다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아직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4세대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암호화폐 입장에서이고요. 블록체인이란 기술 입장에서는 아직 2세대밖에 없는 거예요. 3세대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방식의 개선이야. 합의 방식의 개선, 뭐 화폐에 의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한 정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다고 보지 않고요. 이러한 인식은 올해 6월 20일 날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직 3세대가 나온 건 아니다. 물론 암호화폐라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크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아직 3세대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시한 이더리움이 가장 기본 2세대 패러다임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왜 여러 번 강조하냐면 닉 자보라는 사람이 94년도에 이미 논문을 썼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번 기본 개념. 자동 판매기와 같은 개념이죠. 대면을 하는 계약과 달리 자동 판매기는 버튼에 계약이 들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그런 부분을 도입한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입했냐? 이더리움 자체의 지갑에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어요. 예약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는 여러 가지 계약 기능도 있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하면 주겠다 라는 어떤 가상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기술 얘기를 오래 하지 않으려고 조금 뜨문뜨문하는데 어쨌건 개념적을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의 노드에 이 컴퓨터 자원을 공동으로 써서 가상 머신을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야말로 계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 대표적으로. 그럼 약관에 동의하시죠? 옵션에 동의하죠?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게 개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많이 활용될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쉽게들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이더리움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내가 누구에게 뭐를 주겠다는 예약하는 형태의 아주 간단한 스마트 컨트랙트 수준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아직도 발전해야 될 기술적인 이게 개발에 해야 될 그 레벨이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고요. 블록체인의 현재 기술도 앞으로 최소한 5, 6년 이상은 계속 꾸준히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쉽게 써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얘가 자동으로 계약을 모든 거를 실행하진 않아요. 이론상으로는 얘가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정보라는 게 있죠, 정보. 정보를 줘야 돼요. 이더리움 백서에는 이걸 오라클이라고 부릅니다, 오라클. 블록체인, 이더리움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얘기하다가 막 이슈 중에 오라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라클은 오라클 서버가 아니라 오라클의 다른 사전적인 의미는 정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신탁이라고 해야 돼요. 신의 목소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절대적인 정보예요. 믿을 수 있는 진짜 그 명령,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즉 스마트 컨트랙트에 되어 있는 내용을 집행하라는 정보를 줘야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근데 이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어떤 이 구조상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도 중요하지만 이 주는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가 되게 중요한 개념을 또 갖고 있어요. 어쨌건 그런 논란이 있다. 구조적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블록체인의 패러다임은 대략 2세대 정도고 3세대로 막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이건 암호화폐만 한정한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한 게 지금까지 얘기한 다 퍼블릭 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기본 이념이기도 하죠. 노드가 서로 모르는 노드들끼리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서로를 믿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언가 거래가 일어나면 그걸 모두에게 동시에 알리면서 그 장부를 공유하고 그걸 승인해 준다라는 어떤 합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앞 시간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만든 블록체인의 형태를 퍼블릭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퍼블릭 체인을 이제 모든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많은 대다수가 여기에 이제 몰입돼 있어요. 개념적으로. 이거 아닌 건 전부 블록체인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 장표 이후에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 퍼블릭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코인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고요. 이따가 궁금하시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물으시고 이렇게 토론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쨌건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노드를 만들 수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는, 그렇죠? 전기가 많이 들죠. 계속 전기를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랬을 때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상을 주는 방식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많아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극단적인 사례로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트워크는 마비되겠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좀 된 얘기인데요. 비트코인 2100만 BTC 다 채굴되고 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는 멈출까요? 많이 줄 거예요. 대신 굉장히 값비싼 거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포크라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클래식이 있었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합의해서, 그렇죠? 예상컨대 두 가지는 예상할 수 있겠죠. 수수료가 엄청 비싸진다. 또는 발행량을 더 늘린다. 그렇죠? 어쨌건 아까 9,000개 이상의 노드가 있잖아요. 9,000개 이상의 노드가 다 참여를 포기하면 네트워크는 멈추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건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 기대감들이 있어요. 너도 나도 참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근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모든 네트워크나 모든 IT가 퍼블릭 방식으로 바뀌면 아마 현실 세상은 무법 천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한국은행 화폐를 믿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만 산다고 하면 그걸 누가 말리고 누가 조정하죠? 11,000개의 노드들이 합의를 이룬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있는 80%의 노드들이 자기네들끼리 합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노드가 독점되어 있다는 문제. 51% 합의 룰이라는 게 있는데 51%가 넘는 노드들이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이루고 있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오스나 이런 거에서도 보면 위임을 하고 뭐 투표를 한다는 굉장히 때깔 좋은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대표자들이 마음대로 합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해요. 블록체인이 완벽하게 어떤 생태계가 구축되고 나면 그때 제일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진정한 빅브라더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빅브라더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산이고 탈중앙화라는 어떤 그 논리 안에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리는 빅브라더가 탄생할 수도 있고요. 다 투명하다고 하지만 다 투명한데 그걸 꽉 누구 하나가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51% 장악자가 생겨나면 그땐 정말 꼼짝 말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다 사라지고 전자화된 화폐만 써야 되는데 이 화폐가 누구 주머니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특정 어떤 노드가 다 알고 있다. 나에게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부과돼서 사용처도 다 찝어주는 거죠. 지금 돈 쓰려고 하면 쓸 수도 없어. 그렇죠?
그렇죠? 개인에겐 자유가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으로 우려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퍼블릭 체인이 뭐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걸 바꾸기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기존의 어떤 구축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전과 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걸 누군가는 양보하거나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기술을 잘 활용해 보겠다고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빗한 것입니다. 이건 퍼블릭과 많이 다르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허가된 노드들만 해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말고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아는 사람이 그러면 기존의 중앙 집중형과 뭐가 달라요? 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구조로만 돼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노드가 있다고는 하나 본점과 지점의 데이터를 연결한다든지 하는 정도고, 중요한 데이터는 중앙 집중형 데이터를 방식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 얘기는 블록체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분산 원장, 여기 아까 교수님도 써놨는데 분산 원장 방식의 어떤 데이터 저장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뒤에 비즈니스 사례를 보여드릴 때도 대부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을 일부 적용함으로써 조금 개량하는 정도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게 실은 사실입니다. 다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반대로 요즘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제 어느 정도 구축하고선 기업들이 반대로 퍼블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보여요. 프라이빗에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빗을 이미 잘 구축했으니까 이번에 일부적인 걸로 퍼블릭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기업들의 것도 있고요. 이런 프라이빗 체인들이 모여 있는 걸 이제 컨소시엄이라고도 하고, 어디는 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뭐 기술적인 이야기, 이건 자료를 그냥 보시면 되고요. 활용 분야와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안 보이게 이걸 하면 되나? 조금 화면이 굉장히 많은 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거는 17년도니까 17년도 자료 때만 해도 여기 키워드를 넣어 놓았던 이유가 구글에서 자료를 찾으면 사례가 나왔어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키워드를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뭐 금융에서부터 뭐 포인트, 자산 뭐 등등 여기서 망라되지 않은 분야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걸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도 많고요. 예, 그래요. 어제 들은 얘기로는 그것도 최근엔 좀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예술품 경매 하잖아요. 예술품 경매할 때 경매를 할 때 대금을 코인으로 결제하고 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어제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주로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최근 비즈니스 동향 같은 걸 많이 듣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크게 트렌드를 보면 여기 자꾸 잘려서 그러네.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가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화폐를 만들고 그런 화폐를 가지고 뭐 결제도 하고 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한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고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비트코인만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가 있어요. 코인 거래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2010년 당시만 해도 36MB나 됐어요. 이 분산 원장의 데이터 크기가. 그랬던 거를 1MB로 줄여서 지금 1MB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왜 줄였을까요? 데이터 용량이 큰데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데이터를 막 넣을 수 있어. 쓸데없는 데이터를 넣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스팸도 생기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도 디도스 공격도 가능하고 지갑을 통한 디도스 공격도 가능해. 계속 부르는 거지. 그 특정한 노드를. 그러면 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적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에 아마 아까 오전에 했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블록체인이 현재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이슈들. 그 중에 하나 이슈는 블록 사이즈예요. 블록 사이즈가 너무 작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탈리 부테인이 뭐죠? 이 용어 갑자기 까먹었네. 데이터를 좀 많이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갖다 고민한다거나 또는 다른 데서는 데이터 용량을 늘린다거나 하는 이슈들. 그렇죠? 그리고 초당 만들어진 트랜잭션 수. 네. 초당 거래되는 수가 되게 적거든요. 그 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구 전역에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딜레이 되는 속도, 인터넷 전달 속도들. 그래서 파이널리티 문제도 있어요. 뭐가 최종 만들어진 블록인지 대한 확인. 네? 거기다 논란들. 동시에 블록이 만들어진 포크 현상 같은 것들 등등 많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 많아요. 그게 퍼블릭에서의 한계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회피하는 게 프라이빗한 부분이에요. 하이퍼 레저 같은 경우는 노드가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이퍼 레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데이터의 삭제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삭제할 수 없다. 그렇죠? 삭제는 안 되지만 정정은 가능해요. 합의만 하면. 근데 기록은 돼 있잖아요. 기록은 돼 있다는 문제야. 그 문제가 사실은 개인정보 이슈 같은 거에서는 항상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이퍼레저 같은 경우는 월드 스테이트라는 서버가 존재해서 거기다가 민감 데이터는 넣어놓고 블록에는 담지 않고 해시값이 있어갖고 불러만 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민감 데이터는 삭제도 가능한 형태를 하이퍼레저는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가치 거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자금 세탁 방지를 한다거나 하는 뭐 이런 데 블록체인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금융에서 쓰고 보험에서 쓰고 물류, 이통, 이력 관리 다양하게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못 관리했냐? 관리했죠. 문제점이 뭐였냐? 중앙 집중으로만 관리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블록체인의 가장 특징은 참여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게 이 기술의 특징이에요.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그 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뒤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 사례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의료했고 뭐 포스트코인도 했다. 영국에서는 이미 2016년도에 비욘드 블록체인이라는 정책 보고서가 만들어지면서 특히 공공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에 대한 노력이나 연구들이 있었고요. 뭐 온두라스에서는 뭐 토지 재장에 대한. 근데 대부분이 이게 기술을 검증해 본 거예요. 서비스로 실제로 출시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블록체인을 말을 많이 하고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완벽하게 뭘 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다 시범이에요. 블록체인은 완벽한 기반이 돼서 뭘 하고 있다는 거 별로 없어요. 아주 일부의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어떤 카드 회사에서 개인 로그인할 때 로그인 정보를 개인 확인을 블록체인으로 한다. 이렇게 온전히 블록체인으로만 메인이 움직여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범으로 하는 단계인 상황이고요. 에스토니아 그렇게 유명하지만 에스토니아는 국민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150만 명밖에 안 돼요. 150만 명에서는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전자정부 시스템을 예전부터 많이 해서 그게 차례차례로 관리의 편의상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대표적인. 자, 뭐 스페인에서는 정당 투표 시스템하고 러시아에서는 뭐 공문서 관리, 스웨덴 그렇죠. 뭔가 보면은 여기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 문서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문서화된, 즉 오프라인에 많이 문서화됐던 것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적으로 됐는데 이게 중앙집중으로 관리된 걸 분산형으로 관리되고 뭔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 특히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 권리가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도대체 누가 나 모르게 접근해서 봤는지, 그렇죠? 누가 또 활용해봤는지, 내 데이터를 누가 가공해서 어떻게 줬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블록체인으로 체크 가능하다고 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나에게도 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어저께도 발표를 했죠. 데이터 뭐 관련해서 빅데이터 우리나라 뭐 한다. 블록체인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면 가장 많이 금융은 이제 금융거래라고 하는 건 이제 화폐를 상정한 거예요. 그 외의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문서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뭐 투표나 인증, 사용자 인증. 요즘 인증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이슈가 크죠. 공인 인증서를 이제 공인자가 떨어졌어요. 그냥 인증서예요. PKI 기반의. 그 인증서 저희 원이 노트CA를 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최상위 그 우리나라 모든 민간부문 공인 인증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물 가는 게 된 거죠. 이제 공인이란 단어 떨어지고 이제 인증만 하는데 그거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인증서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문서 관리에 대한 적용 분야 다양합니다. 뭐 부동산, 의료 정보부터 해서 투표도 있고 신분도 증명 있고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하게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외국에서는 두바이가 글로벌 블록체인 카운슬이라는 걸 두바이 내에서 만들어갖고 두바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하죠. 여기가 이제 블록체인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아예 국가 전체의 여러 가지 이 7개 분야를 대표적으로 해서 종이를 없애버리고 완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보겠다. 이런 움직임들을 갖고 특히나 뭐 가상화폐라고 불러야 되나 암호화폐나 관련된 ICO나 거래소와 관련된 이슈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트렌드를 들어보면 두바이나 이 오일머니가 많은 국가들 있죠. 여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재밌는 건요. 그 나라들이 그 나라 이제 왕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 번의 사기를 당했대요. 허위 ICO가 많아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 외신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까지 나오지 않는데 그 업계에 계시는 분 중에 두바이 왕실이 창피하지만 서너 번 엄청난 금액을 사기당한 적이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다이아몬드 거래 같은 거 참 처음부터 많이 나왔어요. 이거 방식 에버레저라는 게 되게 유명한데 다이아몬드 이 방식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가 가치를 발휘하는 거는 가공술이잖아요. 어떻게 잘 깎았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 보신 분이겠지만 그 예물로 서로 다이아몬드 반지나 이거 주고 받죠. 그 뭐가 붙죠? 항상 감정서라는 게 붙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다이아몬드 그 보석상에서 어디 감정서 얼마인데 어디 걸로 하실래요? 왜 물어볼까요? 감정 레벨에 따라서 그걸 보는 가치가 다르고 그 감정이 나중에 다이아몬드를 팔거나 할 때도 가치를 발휘하는 거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짜 다이아몬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쪽 두바이 쪽에서는. 생각해서 영국의 에버리지라는 회사는 뭘 했냐면 다이아몬드의 감정 기록을 블록체인에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어떻게 담아줘? 뭐 A라는 감정사에서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를 봤더니 A급이더라. 이거 기록을 담아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레이저로 해서 그 깎아진 그 면들 있죠. 그 위치 있잖아요. 곡면들. 그 정보를 다 수집해서 블록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가공된 상태. 그런 걸로 여기가 이제 그 에버레저라는 데는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 거고요. 국내에는 보시는 것 같이 은행권들 그리고 뭐 SK CNC나 뭐 그다음에 뭐 그 현대상선, 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 등등 굉장히 많은 데서 무언가 블록체인에 위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많죠.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빠진 것 중에는 뭐 글로스포 같은 데서에 나오는 인피니티 같은 것도 있고 엑스블록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또 나오고 뭐 제가 여기다가 담아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만들었다고는 하니까. 근데 솔직히 얼만큼의 레벨인지는 확인은 아직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검증해주고 그 품질을 평가해주는 기준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업체에 있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뭐 거래소도 있고, 뭐 그거보다 더 많은 거래소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경제적인 전망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정들을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추정이 있는가 하면 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추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책 기획을 하거나 할 때 보면 그 추정들을 보면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가트너가 어저껜가, 이번 주니까 그저껜가 국내에서 블록체인 전망 관련한 어떤 행사를 가졌는데 거기에 다녀오신 분이 가트너에서 예측하기를 2030년이나 돼야 블록체인이 일반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얘기하더라고 했습니다. 점점 전망이 늦춰지고 있어요. 예? 지금 18년인데 2030년 되려면 앞으로 12년 더 남았어요. 적어도 10년은 걸립니다. 이거 1, 2년 안에 블록체인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암호화폐 만드시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요. 예. 이것도 자료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블록체인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특히 기존의 산업들하고 연관성이 많아. 블록체인은 뭘 기반으로 하냐?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데이터에 있는 곳에 블록체인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융합적으로 해서 금융에도 되고, 주식, 실손보험 청구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공공에서는 전자증명서나 뭐 투표, 의료에서는 개인정보, 뭐 물류, 아까 다이아몬드 말씀드렸습니다. 통관도 있고요. 콘텐츠가 있고요. 에너지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있지, 사물 인터넷 있지, 빅데이터 있습니다. 이들은 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에 관련돼요. 이들을 다 잘 묶어줄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블록체인만으로는 하기는 어려운데 다른 기술들을 딱 뭉치게 하는 뭔가 하나의 접착체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아직은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분산하는 기술 정도 수준으로 인식되지만 그게 차제에는 아예 메인 플랫폼이 돼서 네트워크 세상을 아예 블록체인화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여기 그림으로 이제 돼 있고, 뭐 다양한 것의 형사다.